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한 대로 우리 이제 영웅신화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웅신화 첫 시간으로 페르세우스를 하겠습니다. 자, 페르세우스는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영화로도, 얼마 전은 아니죠. 한 몇 년 됐습니까?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 아마 여러분들이 메두사와 관련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이제 그 목을 치고 나서 들고 있죠. 이 메두사를 보여주면 전부 다 이제 돌로 변해버리죠. 그래서 이 동상을 정면으로 찍은 게 이제 이 모습이고, 자,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이제 메두사 목과 관련 그죠? 그림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이 있고, 이제 별자리와 관련해서 페르세우스 별자리, 그죠? 제 별자리한테 또 제가 나오네요. 자, 황금소나기 아들 페르세우스입니다. 자, 황금소나기란 말은 이제 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읽어 드릴 겁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찾아놨습니다. 이제 메두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제 보통 고르곤이라고 분류되는 괴물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 고르곤이 이 어원적으로 보면 이제 산돼지 이빨처럼 억세고 큰 이빨, 그게 이제 손도 아주 강철 같은 손입니다. 머리에는 수많은 뱀이 달려 있고, 머리털 대신에, 그죠? 머리털 하나하나 대신에 꿈틀대는 뱀이 있는 그 괴물 여성을 이제 메두사라는데, 이 메두사는 고르곤을 대표하는 괴물인데, 이 얼굴을, 메두사의 얼굴을 보는 즉시 모두가 돌로 변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메두사가. 머릿결도 뭐 샴푸가 없어도 뭐 그 당시에 물론 당연히 샴푸가 없죠. 머릿결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건 제가 한 말이고. 어쨌든 근데 이 처녀가 좀 오만했습니다. 감히 아테나 여신과 미를 겨루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그녀의 아름다움을 박탈당했죠. 그래서 머리카락은 뱀으로 변하고, 추하게 변한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남한테 보이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본 모든 것은 돌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메두사 사진도 여러분 가급적이면 안 보는 게 좋겠죠. 네. 선글라스를 끼고 보든지. 자, 그런데 이제 페르세우스가 이제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죠? 제우스하고 다나의 공주, 이제 아르고스의 이제 공주가 다나인데, 이 공주와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유전자를 이어받았으니까 어쨌든 그냥 평범한 인간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 페르세우스가 태어났을 때 그의 외조부인 아크리시우스 왕이 매우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외손자에 의해서 살해될 것이라는 아폴론의 신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신탁은 절대적이었죠. 그대로 실현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 아크리시우스 왕이 고민에 빠졌어요. 딸과 손자를 눈앞에서 자기가 처단할 자신이 없죠. 그래서 이 둘을 작은 배에 태워서 저 넓은 망망대해로 흘려보냅니다. 일종의 사형선고지만 우리가 뭐 영화나 이래 소설을 봐도 주인공이 이렇게 죽는 법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다를 떠돌던 배가 어떤 섬에 이제 도착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부가 이 둘을 발견하고 구해줍니다. 그래서 페르세우스는 이 작은 섬에서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섬의 왕인 폴리덱테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좀 이 작은 왕국이지만
이 왕이 이제 좀 욕심이 많고 포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름다운 이 페르세우스의 어머니 다나에를 왕비로 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다나에가 이를 거부하니까 우리 옛날 못된 변학도처럼 그 성춘향 때 변학도처럼 굽니다.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어머니를 안전하게 아테나 신전에 모셔두고 이 난관을 극복할 방법을 여신에게 물어보니까 아테나 여신이 이제 페르세우스를 총애했죠. 그래서 아테나 여신이 그 페르세우스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메두사를 제거하라는 신탁을 이 아테나 여신이 신탁을 줍니다. 그래서 그에게 메두사가 사는 곳을 알기 위해서 저 북해 그라이아에라는 그 새 노파의 자매를 찾아가라고 일러줍니다. 우리 영화에서도 나오죠. 그 보면은 여러분 영화 봤죠? 백발로 나오는 그 노파 있죠. 새 노파. 그래서 보면은 강한 이빨과 손톱을 지녔다는 괴물 고르곤이 이제 있었다면은 이 그라이아에는 이 해안에 보면은 이런 노파가 새 노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신이 또 페르세우스에게 메두사를 처치하는 데 필요한 무기도 제공해주고 그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정동방패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명품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페르세우스가 이 그라이아의 이 새 노파를 자매죠 찾아서 북극으로 이제 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제 백발이었습니다. 이 노파들은 셋이서 한 개의 눈과 한 개의 이빨만을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 세 명이서 공유합니다. 붙어 있죠. 그래서 헤르메스의 그 신발을 신고 하늘을 날아가서 페르세우스가 이 북극 바다에서 이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길을 묻기 위해 이제 이 노파들에게 접근을 하는데 이 세 명 중에 한 노파가 사람 냄새가 난다. 눈 좀 줘봐라. 어떻게 생긴 놈인지 좀 보자. 눈도 따로 갖고 있죠. 영화에서도 여러분 봤죠. 그러면 다른 노파도 또 말하고 그죠? 볼 필요가 뭐 있냐. 배고픈데 그냥 잡아먹자. 응? 빨리 이빨이나 좀 줘봐. 이 전부 다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눈이나 이빨이나.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이 세 노파의 약점을 이제 찾아서 누나를 빼앗지요. 메두사가 사는 곳을 말해라고 협박합니다. 길을 가르쳐 주지 않을 경우에 이 누나를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파들을 즉시 굴복시키죠. 영화를 본 사람들 알 겁니다. 그죠? 나중에 제가 영화 중에 그 하이라이트를 그 편집한 부분을 찾아놨거든요. 거기에 아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메두사를 어쨌든 찾아내는데 페르세우스가 도착했을 때 메두사는 이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영화에서는 우리가 좀 흥미진진하게 하기 위해서 막 메두사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하지만 실제 신화에서는 자고 있는 메두사를 마치 우리 옛날 일본이 비겁하게 미국을 선전포고도 없이 갑자기 진주반을 기습 공격했죠. 그것처럼 페르세우스도 자고 있는 메두사를 단칼에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목을 손에 쥐고 아까 그 그림처럼 어디 있습니까? 위에 이렇게 그죠? 영화에서는 이제 서로 메두사하고 싸우는 흥미진진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페르세우스는 그래서 이 메두사는 이제 그 영웅신화 에피소드 1부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무용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두사를 이렇게 대체해가지고 머리를 가죽 부대에 넣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떠받치고 있던 그 우리 저번에 나왔던 아틀라스 있죠? 아틀라스의 나라에 도착하는데 자신이 제우스의 아들임을 밝히면서 좀 쉬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신분을 좀 밝힌 거는 좀 사실은 조금 현명치 못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틀라스는 제우스가 크로노스와 전쟁을 할 때 크로노스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하늘을 떠받치라는 벌을 받은 신이 아닙니까? 게다가 아틀라스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그 자랑거리를 할 수 있는 황금 사과를 제우스의 아들이 또 뺏어간 것도 뺏어갈 거라는 예언이죠. 아마 신탁을 들었기 때문에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밝히니까 이 낯선 여행자인 베르세우스를 당연히 반길 리가 없죠.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이 아틀라스의 황금 사자를 훔쳐갈 것이다, 이런 예언이 사실은 베르세우스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영웅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입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아틀라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이제 막 싸움이 벌어질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아틀라스는 하늘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두 손이 자유롭지 못하죠. 그리고 페르세우스는 무기도 소유하고 있고 완전 무장한 상태 아닙니까? 또 오랜 여행으로 하지만 그 페르세우스도 물론 피곤했겠죠. 그래서 가죽 부대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서 아틀라스의 얼굴에 그냥 갖다 댑니다. 아틀라스는 어찌 되겠습니까? 거대한 몸이 굳어지면서 팔과 어깨는 절벽이 되고 뼈는 바위가 되고 수염과 머리털 모든 게 숲으로 변해버리고, 이렇게 아틀라스가 거대한 산이 되어버립니다. 아틀라스 산. 올림포스 신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좋아했답니다. 왜냐하면은 완전히 고정된 이 새로운 버팀대 때문에 이제 천상이 흔들릴 일이 없죠. 그래서 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해서 베르세우스는 계속 여행을 가는데, 이디오피아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를 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베르세우스와 관련된 여인 여러분 이름이 누군지 기억납니까?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이디오피아의 왕비가 카시오페이아입니까? 우리 별자리 카시오페이아는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다가 하늘에서 쭉 보니까 한 미녀가 바닷가 해안 절벽에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괴물이, 뱀의 형상한 괴물이 이 미녀한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영화에서도 나온 장면이 나올 건데,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이제 이 일이 벌어진 이유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디오피아의 왕비 카시오페아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다가 바다 요정들, 님프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디오피아 하면은 흑인들이 사는 나라니까 흑인들인데 무슨 미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옛날에 이제 1960년대에 미국과 흑인들이 미국의 이제 흑인들이 그 백인들 인종차별에 대항하기 위해서 내쓴 슬로건 중에 Black is beautiful이라는 슬로건이 있었어요. Black is beautiful. 흑인은 아름답다. 이 말은 그 당시 열등감에 있던 피부색 때문에, 그죠? 흑인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슬로건인데, 실제로 흑인 중에는 물론 미남 미녀도 있습니다, 그죠? 덴젤 워싱턴이나 나오미 킴벨, 슈퍼모델 나오미 킴벨 있죠. 그런데 그건 일부고, 어쨌든 카시오피아의 미모가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로 변한 이디오피아 여왕이란 그 뜻이 이제 카시오페아입니다. 그죠? 북극 하늘에 아름다운 별자리로 이제 남게 되는데, 어쨌든 문제는 이런 미녀가 잘난 체를 하면서 주변의 시선을 자극했다는 겁니다. 앞에 다른 신화에도 보면 잘난 체 해가지고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온 경우가 없어요. 그죠? 이런 거 보면 비록 신화지만 우리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카시오페아의 아름다움과 오만함에 이제 질투를 느낀 바다의 님프들이 포세이돈에게, 이제 바다를 지배하는 신은 포세이돈 아닙니까? 포세이돈에게 이 카시오페아가 신을 모독한다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 님프들이 예상한 대로 좀 포세이돈은 단순한 성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진상조사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화를 내면서 거대한 바다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막 해칩니다. 이디오피아의 사람들을.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왕이 이 바다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이제 그 신탁을 전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왕에게 알려줄 신탁을 물어보니까 이
아리따운 안드로메다 공주를, 카시오페아의 딸이죠. 안드로메다 공주를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런 신탁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안드로메다 공주가 어머니의 죄 때문에 이 바다 괴물의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때마침 지나가던 페르세우스가 이 광경을 이제 목격한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미녀가 공경에 처하면 보통 영웅들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없죠. 우리가 영화를 쭉 보면. 신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화에서 이런 내용을 이제 영화가 뭐 소재에 취했지만은, 그래서 이 영웅 페르세우스가 안드로메다 공주를 그냥 죽도록 놔둘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메두사의 머리를 사용했다는 설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검으로 괴물을 퇴치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뭐 설은 뭐 여러 가지지만 뭐 중요한 거는 괴물을 퇴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괴물을 해친 후에 페르세우스는 당연히 아름다운 안드로메다 공주의 남편으로 이제 추대를 되었죠. 그런데 축하 파티가 있는데 안드로메다의 원래 약혼자가 자신들의 부하들과 함께 나타나 시비를 겁니다. 즐거운 축하 파티인데, 그죠? 그래서 무게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들이, 그 왕도 무기가 없었어요. 파티 중이니까. 모두 당황해하고 있을 때 페르세우스가 여기 있는 자들 중에 나의 적이 아닌 사람들은 눈을 감아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눈을 감으란 말은 메두사의 얼굴을 보면 전부 돌로 변하니까, 그죠? 그래서 막 해가지고 많은 악당들을 물리치고 이제 페르세우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살게 되는데, 안드로메다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뒤에 아테나 여신이 나타나서 그에게 빌려줬던 뭐 신들의 무기인 뭐 칼이나 방패나 황금투구나 다 다시 받아갔다고 하는데, 메두사의 머리는 여전히 그에게 남겨놓았다고 하는데, 그의 몸이 아직 끝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아내 안드로메다를 버리고 제2의 고향인 세리포스 섬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8년 만에 귀향한 겁니다. 어머니 다나에는 아들과 재회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근데 그 눈물이 반가움의 눈물도 되고, 아니면 흑인 며느리를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뭐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머니를 괴롭혔던 그 왕은 돌이 되고, 그죠? 대신에 착한 이제 자기들을 구해줬던 어부가 그 소왕국의 왕이 됩니다. 원래 형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르세우스 같은 영웅에게 이 섬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내를 데리고 자기가 태어났지만 쫓겨났던 나라 아르고스로 가는데, 자신과 어머니를 쫓아냈던 그 외할아버지 아크리우스는 이미 왕위에서 쫓겨났고 라리사 왕국에 이제 기가하고 있었습니다. 말년을 불행하게 보내고 있던 이 외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페르세우스가 이제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라리사까지. 근데 그곳에는 마침 올림픽 경기가 열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용맹성을 할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페르세우스가 이 경기에 참여합니다. 원반 던지기를 이제 합니다. 관람석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던 외할아버지를 한번 일금 바라보고 페르세우스는 원반을 힘껏 던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이 날아가던 원반 방향을 바꿔서 관중석에 있던 그의 외할아버지한테 떨어지게 됩니다. 원반을 맞은 아크리시우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결국 아폴로의 신탁은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페르세우스는 그 자기 운명에 얽힌 갈등이 이제는 해소됐고, 그래서 이제 아테나가 나타나서 메두사의 머리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모험의 그런 어떤 과정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된 페르세우스가 외가의 혈통을 내세워서 아르고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바로 남성 중심의 북의사회 체제 속에서도 목의사의 전통이 암암리에 어쨌든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인데, 어쨌든 많은 신화가 보통 비극으로 끝나는 데 비해서 이 페르세우스의 신화는 이 해피엔딩입니다. 아름다운 안드로메다와 행복하게 살면서
아들, 딸도 낳고 죽은 다음에는 안드로메다와 함께 밤하늘의 별자리가 될 그죠? 영웅을 그런 영광도 얻고 자 그래서 이제 영웅 신화 중에 이제 해피 엔딩에 해당되는 게 이제 페르세우스 신화입니다. 여러분 그 몇 개 더 이제 별자리와 관련해서 또 찾아보면 또 많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페르세우스와 관련된 이제 벽화지요. 예. 이게 지금 그림이 좀 작지만은 이 메두사죠. 지금 이게 머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머리카락이 나오고 하니까 메두사고 이제 별자리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이제 죽어서 이제 별자리 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을 제가 메두사 마지막 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살펴보는 것은 미술관의 많은 그림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소재로 하고 오늘 내용은 그 예술관에 많이 걸린 그 그림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얘기가 진행됩니다. 참조하십시오. 있기도 하지만 더불어 무한한 창의력을 길러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편에 페르세우스가 메두사 목을 잘라 명마 페가수스를 타고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페르세우스가 메두사 목을 갖고 돌아오는 길에 리비아 사막 위로 지나고 있는데 가방에서 메두사의 피가 떨어지자 사막의 여러 종류의 뱀들이 생겨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가방을 다시 정리하고 긴 여정에 피로가 쌓이기도 해서 페르세우스는 사막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북서부를 다스리던 아틀라스는 제우스의 아들이 자신의 영토를 강탈할 것이라는 신탁을 들었으므로 페르세우스의 휴식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틀라스하고 이제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들었고 아틀라스는 그 자리에서 돌이 되어 아틀라스 산맥의 일부가 됩니다. 브라질로 날아가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바닷가에 바위에 한 아름다운 여성이 사슬에 묶여있고 거대한 바다뱀이 그녀를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그녀는 케페우스 왕과 왕비. 그런데 좀 에티오피아는 원래 흑인인데 좀 백인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림이 백인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흑인이어야 맞는데, 그죠? 예. 자, 계속해서 봅시다. 카시오페이아 딸 안드로메다였는데 왕비 카시오페이아는 자신의 미모가 신을 능가하다며 포세이돈의 아내인 네레이스만큼 버금간다며 떠들어대다가 포세이돈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분노한 신의 복수는 홍수와 해일 그리고 거대한 바닷뱀 케토를 보냈고 나라가 투토화될 지경에 이르자 왕 카페우스는 신탁을 받게 됩니다. 신탁의 내용은 딸 안드로메다를 바다의 신에게 바쳐서 어리석은 어미의 죄를 딸이 대신 짊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바위에 묶여있는 안드로메다가 페르세우스 눈에 띄었습니다. 안드로메다 미모에 반한 페르세우스는 가슴에 사랑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페르세우스는 칼로 바다뱀 케토의 몸을 온통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쫓아버렸고 안드로메다의 사슬을 끊고 구출하게 됩니다. 페르세우스는 그녀의 부모에게 딸을 돌려주며 자신에게 딸을 주십사 부탁합니다. 왕과 왕비는 흔쾌히 승낙합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던 페네우스는 시비를 걸게 됩니다. 페르세우스는 즉시 가방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들었고 페네우스와 그의 부하들은 모조리 석상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를 데리고 어머니가 있는 세리포스 섬으로 들어가서 폴리덱테스를 찾아가 약속한 대로 메두사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폴리덱테스는 이 말을 믿지 않으며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와 싸우지 않고 그냥 돌아와서
허풍을 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자 페르세우스는 자루에서 메두사와 머리를 꺼내서 지켜들자 폴리딕텍스와 그의 부하들은 석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세우스는 폴리딕텍스의 동생이자 자신을 구해줬던 어부 딕티스를 왕으로 앉히고 자신을 키워준 은혜를 갖게 됩니다. 이제 다른 아까 제가 소개했던 내용에는 이제 그 왕의 동생이 어부였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그 친족 관계는 아니고 어쨌든 이 페르세우스가 왕좌에 앉혔다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슬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네요, 그죠? 왕의 혈통이 어떻게 동생이 어부를 하겠습니까? 물론 작은 섬나라지만 그죠? 어쨌든 이 메두사의 목을 여러모로 얼굴을 많이 이용하네요. 페르세우스가 메두사 얼굴 때문에 거의 다 그죠? 혜택을 많이 보네요. 이런 상황을 지켜본 아테나는 페르세우스에게 메두사의 머리를 계속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메두사의 머리와 함께 자신과 헤르메스가 주었던 무기들도 함께 그죠? 압수하게 됩니다. 도구나 칼, 이렇게 수거된 메두사의 머리는 아테나 방파에 끼워 넣었다고 합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래되었던 어머니는 고향에 계신 아버님과 어머님을 그리워합니다. 페르세우스 또한 아르고스로 가서 할아버지인 아크로시오스와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르고스를 가게 됩니다. 가는 중간에 라리사라는 마을에서 원반 던지기 경기 대회를 가졌는데 그 경기에 페르세우스가 나서게 됩니다. 자, 요 뒤에는 알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외조부가 돌아가시면 아니까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영화 제가 찾아낸 리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 보면 알면 아마 기억이 날 건데 반인반신이 있습니다. 포세이돈의 아들 아게노르에게 삼지창을 건네는 페르세우스. 삼지창은 주인을 알아봤고 2012년도에 나온 타이타닉 분노입니다. 빠른 속도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대장간의 신 헤파이토스가 살고 있는 카이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섬에 도착한 페르세우스와 일행은 헤파이토스를 만나 위기에 빠진 제우스를 구하고 크로노스의 부활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헤파이스토스는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고 그를 찾기 위해서 섬 곳곳을 누비는데 섬은 부비 트랩으로 가득했습니다. 겁을 먹은 동료가 신에게 기도를 하려고 하자 You do not pray to Ares. You do. He will find us and kill us all. Agila! Yeah, sorry. 화면이 조금 이제 밖에 어두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가? 제가 자꾸 붙이네. 잠깐만요. 이렇게 화면을 잠깐만요. 제가 한번 불을 꺼보겠습니다. 이게 그렇죠. 역시 불을 꺼야 이게 화면이 자 이렇게 영화니까. 영화는 아무래도 좀 재미있는 흥미있는 요소를 가미하기 때문에 신화보다 조금
다른 장면들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죠? 외눈박이 그림이요. 영화를 오래된지 본지 오래된 것 같아서 이런 장면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12년도 영화니까 8년 넘는. 힘겹게 사이클롭스 하나를 제압했지만 동료 거인들이 지원을 오게 됩니다. 삼지창을 알아본 욜로한 거인은 경의를 보이며 헤파이토스가 있는 원래 곳으로 삼지창은 길을 포세이돈이 안내해 사용하는 줍니다. 무기니까. 또 선전하네요. 자, 선전 띄고. Looking for Hephaestus. 마침내 헤파이스토스와 만났습니다. You are Perseus, son of Zeus. We need your help to rescue Zeus so he can stop Kronos. Kronos will dismantle the earth. You'll be scattered across the 설득을 위해 안드로메다 여왕이 나섭니다. We were gods. Oh my dear. How would you help us free Zeus? You remind me of some. Aphrodite. She was my wife. 헤파이스토스는 자신이 설계한 타스타로스에 대해 알려줍니다. 타스타로는 아니라 타르타로스죠. 좀 잘못 읽었어요. Secret passage. A shortcut, if you will. In order for the prison of Tartarus to be completely impregnable, it's the only way a human can travel through the underworld and get to the heart. 지하세계죠. 타스타로스 심장부에는 제우스가 잡혀있고 그의 힘을 이용해 타이탄의 최종 보스 크로노스를 깨우려 합니다. 제우스를 결박한 자들은 다름 아닌 하데스와 아레스였습니다. 이제 리암 윌슨이 제우스 씨 역할을 나왔죠. It's just 이게 하데스 씨. It's oblivion. It's oblivion. Ashes. Ashes. Father. 크로노스의 부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시가 급하던 그때 전쟁의 신 아레스가 이들 앞을 막아섭니다. Be merciful. It was I who prayed you. I was always told. 자비란 없습니다. You betrayed our father by choosing you. We are brothers, but not equal. Lust and bodily sin. 헤파이스토스의 목숨을 대가로 미로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복잡한 미로 속 어딘가에 타스타로스가 있습니다. 타르타로스죠. 이 사람 자꾸 잘못 발음하네. 놀랍게도 미로는 실시간으로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지형이 바뀌면서 안드로메다 여왕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미노타우로스가 나타났습니다. 미로를 지키는 괴물이 이제 미로를 지키던 미노타우로스가 죽자 길이 열립니다. Perseus! Come on.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크로노스를 저지할 수 있을까요? 김흥미가 추천하는 영화 타이탄의 분노였습니다. 아, 이게 전체 소개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일부만 보여줬네요. 이제 세노파 장면하고 저는 이제 그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는 안 나왔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시간 관계상 영화를 다 볼 수는 없고 자, 이 장면은 아르고스의 군주 아크리시오스. 그는 쌍둥이 형제와의 결투 끝에 아르고스를 손에 넣은 남자로 그에게는 왕위를 이을 계승자인 아들이 없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딸밖에 없던 그는 좀처럼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신의 메시지, 신탁을 듣기 위해 델포이 신전을 찾아가게 됩니다. 곧이어 그에게 아들은 영원히 생기지 않을 것이고 딸 다나이가 낳은 손자에게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신탁이 내려집니다. 이게 외조부가 듣는 이에 신탁이죠? 충격을 받은 아크리시오스는 아들은커녕 딸 다나이를 청동탑에 가둬 누구도 만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긴 또 좀 청동탑이 그렇게 다나이는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평생을 탑에서 보낼 운명으로 보였지만 그녀는 탑에서 세월을 보내기에는 너무나도 미인이었습니다. 다나이는 곧바로 제우스의 눈에 띄게 되었고 제우스는 황금비로 변하며 네. 탑 안으로 스며들어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황금비 얘기가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아까 그 동영상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서 여기서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가 여기서 황금비로 해가 이제 변해서 이 다나이와 접촉해서 다나이가 임신을 하게 되죠. 페르세우스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탑 안에서 제우스와 다나이의 아들 페르세우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아버지는 제우스의 아들을 차마 죽일 수는 없었기에 다나이와 아기를 상자에 넣어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네, 제우스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자신의 손자입니까? 그죠? 손자입니까? 그죠? 네. 이때 제우스는 포세이돈에게 이들을 지켜줄 것을 부탁하였고 포세이돈의 가호 아래에 모자는 세리포스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섬에서 그들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어부인 딕티스였는데요. 딕티스는 모자를 자신의 가족처럼 보살펴주며
페르세우스가 성년이 될 때까지 길러주게 됩니다. 이제 그의 형이자 섬의 왕이었던 여기서는 형으로 나오네요. 폴리덱테스 왕이 등장하여 아까 말했던 그 왕이 이제 포악한 왕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부가 동생으로 나오는 게 맞네요. 그죠? 예. 다나에게 청혼을 합니다. 거절하는 어머니에게 무리하게 청혼하는 그를 페르세우스가 막아섰고 왕은 방해되는 페르세우스를 없애기 위해 메두사를 베어오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렇게 페르세우스는 신들에게 무구를 빌리고 정보를 얻어 메두사의 위치를 알고 있는 그녀의 자매 그라이 아이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라이 아이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세 자녀 높아 있죠. 눈이나 뭐 다 이런 거 이빨 공유한다 했죠. 여기서는 신들이라 나오지만 아테나 여신이 어쨌든 이 두구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제공해 주죠. 여기 나오네요, 세연 오빠. 그라이 아이는 세 명이서 하나의 눈과 이를 돌려 쓰던 오파들로 페르세우스는 그들에게서 눈을 빼앗아 메두사의 위치를 알아내었고 후환을 생각하여 눈을 호수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메두사를 찾아간 그는 무구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결국 메두사의 목을 뱉는데 성공하게 되었죠. 이제 페르세우스의 장모가 될 여자 카시오페이아가 등장합니다. 카시오페이아는 허영심과 오만함에 차있던 인물로 자신의 딸 안드로메다가 바다의 네레이데스보다 아름답다고 뽐내고 다녔고 그래서 이 사실은 카시오페이아 어머니 때문에 그 자기 딸인 안드로메다가 이제 지금 이 고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녀가 비교하던 여기서도 흑인으로 원래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디오피아 하면은 흑인들이거든요. 네레이데스 중에는 바다의 여왕이자 포세이돈의 아내인 암피트리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세이돈은 그녀의 오만함에 분노하며 그녀의 나라 에티오피아에 홍수를 일으키고 바다 괴물을 보내며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녀의 남편이자 왕인 케페우스는 포세이돈의 분노를 가라앉힐 방법을 찾아 신탁을 구하게 됩니다. 제물로 바쳐야 되죠. 딸을. 그렇게 내려진 신탁 때 사랑을 하고 다녔던 만큼 그는 안드로메다에게 반하게 되었고 그녀를 노리고 있던 괴물을 물리쳐줍니다. 페르세우스가 이제 물리치죠. 이게 사실은 영화에 나오는 이게 지금 영화 장면을 그대로 이제 실사처럼 구성했네요. 예. 왕과 왕비는 딸을 구해준 대가로 그를 딸과 결혼시키려 하였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려던 순간 괴물에 잡아먹힐 때는 관심도 없던 그녀의 약혼자 피네우스가 병사들을 이끌고 등장하며 결혼식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제 메두사의 얼굴을 이용해서 전부 돌로 변하죠. 예. 여보 쑥 찍고 있다. 조금만 있다가. 메두사를 뵌 사실을 믿지 못하는 왕에게 메두사와 아이 컨택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돌이 된 왕을 뒤로하고 그는 어머니와 아내를 데리고 자신이 태어난 아르고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외조부가 신탁대로 그 원반에 맞아 죽죠.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손자가 자신을 죽일 거라는 신탁을 기억하며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페르세우스는 할아버지가 도망을 치자 자연스레 왕이 됩니다. 후에 도망친 왕은 운동 경기를 관람하던 도중 우연찮게도 페르세우스가 던진 원반에 맞아 숨을 거두었고 결국 신탁대로 그는 손자의 손에 죽게 됩니다. 페르세우스는 이에 충격을 받으며 할아버지의 형제가 다스리던 티린스와 땅을 교환하면서 아르고스가 아닌 티리스의 왕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죽고 나서도 신들에 의해 별자리가 되어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5분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얘기만 듣다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이제 기억에 그죠? 예, 남고. 자, 오늘 페르세우스 영웅신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헤라클레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